자, 우리가 이제 흔히 CNN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수 데이터가 아니고 이미지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왜 개발됐는지에 대해서 좀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미지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실수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왼쪽에 만약에 10 곱하기 10 픽셀짜리의 저런 되게 저해상도 이미지가 들어온다고 하고 가정했을 때 우측은 매우 짧은 싱글 레이어 또는 하나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 매우 단순한 셜로우 러닝에도 불구하고 저 10 곱하기 10 픽셀로 하면 변수가 총 가중치하고 편향치 바이어스 값이 1111개를 피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원래는 이미지를 이런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힘들죠. 뉴럴 네트워크로 하면 되긴 됩니다. 정확도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학습은 할 수 있어요. 저 픽셀당 값은 0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되어 있죠. 그 숫자를 쫙 슬라이싱, 플래트닝 해서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쭉 펴서 X로 넣으면 피처들의 그 데이터에 대한 획이나 분류 문제를 똑같이 풀 수 있죠. 같은 방식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 전철의 문제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상도가 우리가 실질적인 그 해상도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에서 PPT에서 마우스 우측으로 클릭해서 그 이미지 정보를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그 레졸루션, 해상도는 보통 1000 곱하기 1000이다 그러면 몇 개가 돼요? 가중치가 1100만 개가 되죠. 이거를 학습하고 있는 거 뭐로? 매우 셜로한 러닝으로. 근데 저렇게 셜로한 러닝으로 학습이 안 되니까 저 히든 레이어를 50개, 60개씩 넣게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가중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이걸로 학습하는 게 잘 될까? 그 이미지를 우리는 막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막 그 비전으로 어떤 탐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 이 CNN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면 이미지 특징을 잘 뽑아서 필요한 놈만 학습할까라는데 주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인데 저기 외곽에 있는 저 주황색, 빨간색 학습할 필요 있을까요? 없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선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실수 데이터를 좀 볼게요. 실수 데이터는 X1, X2, X3, X4가 있어서 Y에 대한 엑셀 시트를 썼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셔플링을 해서 변수를 싹 바꾼다고 해서 Y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 바꿔도 된다. 그쵸? X에 로컬하게 X1 옆에 X2가 반드시 붙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데이터를 학습할 때 fully connected layer를 가지는 그 뉴럴 네트워크 하니까 X1이 어떻게 있든 간에 모든 신경망이 다 커넥션이 이루고 있죠. 자, 근데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미지는 좀 달라요. 이미지를 가져다가 제가 그리드를 매우 잘게 쪼개서 60 곱하기 60 그리드로 쪼갠 다음에 얘를 셔플링하면 이미지가 아니죠, 쟤는. 저 이미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미지는 셔플링하면 안 된다죠, 우선은. 그쵸? 특징이 사라지니까. 그럼 얘를 여기 하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는 위치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위치가 틀어지는 순간 더 이상 이미지가 아닌 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리드를 좀 크게, 다시 말하면 작게 또는 사이즈를 크게 나누면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셔플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저 이미지에서 사람이냐 아니냐의 분류기를 만든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이미지 넣으면 사람이라고 답하게 학습할 수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특징이 갖추면서 셔플링을 하니까. 그럼 이미지라는 거는 픽셀한 포인트보다는 우선 어떤 유의미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중요한 거고 그 영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지는 로컬하게 주변과의 커넥션이 있다는 거죠. 포지셔널. 그리고 여기 눈이 있으나 저기 있으나 눈이 아닌 게 되지 않죠. 다시 말하면 공간적인 불변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측 이미지는 제가 고민을 해서 이 영상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GPT 시켰어요. GPT 시켜서 이미지를 주고선 야 이거 우리 그 퍼즐처럼 그리드 몇 곱하기 몇을 해줘. 그럼 이미지를 안 주고요. 코드를 줍니다. 코드 딱 실행해가지고 이 이미지 넣어가지고 만든 이미지예요. 움짤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리얼 이미지는 균이란 이미지일까요? 불균이란 이미지일까요? 그쵸, 불균인. 자, 저처럼 철강을 하는 철강쟁이는 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호모지니어스, 인호모지니어스 중에 인호모지니어스한 마이크로소프트 쪽 되게 싫어하고요. 더 싫은 거는 세그리게이션. 편석 되게 싫죠. 자, 얘는 불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얘는 세그리게이션일까요? 아니면 균이한 걸까요? 세그리게이션이죠.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다, 피처라가 있다는 얘기는
불균이라고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저런 특징 때문에 특징만 뽑아서 학습하다라고 나온 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저희 대학원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제가 시켰죠. 자, RGB 칼라를 0부터 250까지 랜덤 난수, 균일, 정기분포를 가지는 난수 발생기로 0과 255 사이에 숫자를 발생시켜서 RGB를 발생시켜서 걔를 컴바인 해가지고 뿌리면 이미지가 나와요. 얘를 계속 셔플링을 합니다. 만약에 균일하다면 우리가 흔히 난수 발생이 랜덤이라는 단어면 랜덤 데이터를 뿌려 그래프를 그러면 정확히 정규분포 또는 균일 분포를 갖게 되는데 균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하나 편성되지 않은 게 결국 랜덤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균일한 데이터라면 저거를 돌리면 뭐가 나와야 된다? 이미지가 나와야 되죠. 그럼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똑같은 거죠. 이미지는 불균일하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쟤를 랜덤 셔플링을 해도 안 나온다. 이게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은 소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실수, 엑셀 데이터를 가져다 학습도 하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이 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이제 로컬 커넥티비티와 스파셜 인베리언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X라고 가정한다면 얘를 바꿔도 아무 지장 없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형태의 어떤 로컬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면 바꾸는 순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학습과 이런 어떤 내 데이터의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같은 얘기고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CNN의 원리는 그냥 인터넷에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왼쪽에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는 다 픽셀로 되어 있으니까 픽셀은 숫자, 흔히 말하는 피처 또는 변수죠. x1, x2. 자, 얘는 5 곱하기 5니까 25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거를 2차원으로 만들면 그게 흔히 말하는 이미지인 거죠. 얘를 가져다가 우리가 3 곱하기 3이라는 필터라는 들여다보는 눈의 사이즈를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사용자 정의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값을 랜덤하게 처음 발생시켰어요. 뭐와 같이? y는 ax 플러스 b에서 피팅하기 전에 기울기와 편차는 우선 랜덤하게 세팅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걔를 바꿔가는 과정처럼 초기에 필터 값을 랜덤하게 한 다음에 뭘 한다? 눈으로 들여다본다. 들여다보는데 몇 칸씩 스캔할 거냐? 그게 스트라이드. 그래서 여기서는 필터의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 또는 얼마의 간격으로 스캔할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용자 정의를 받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학습할 때. 자, 그러면 뭐예요? 한 다음에 이 값과 이 값을 서로 곱한 다음에 전부 더합니다. 그래서 합성 도비예요. 정확히 말하면 곱한 다음에 합하는 거죠. 그걸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죠. 컨볼루션 연산을 한 다음에 하면 이렇게 값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 이미지에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흔히 합성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어떤 정보가 있는데 외곽 정보든 뭐든 간에 주요 정보를 추출하는 데는 이렇게 줄어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외곽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도 중요하다면 줄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다 패딩을 하는데 우리가 이 코드로서 원 이미지가 줄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방식이 밸리드 패딩 또는 그 매개 변수를 아무것도 안 쓰면 디폴트로 아마 이 밸리드 패딩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컨볼루션이 통과하면 줄어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세임 패딩을 하게 되면 알아서 내가 정해진 필터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를 알아서 얼만큼을 외곽에다가 제로로 패딩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서 한번 쫙 스캔하고 나오면 사이즈가 줄지가 않아요. 제로 패딩이라고 하죠. 제로 패딩.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줄지 않은 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유의미하게 특징을 뽑았으면 줄여도 돼요. 줄면 좋죠. 고차원 데이터가 저차원으로 갔으니까 메모리나 이런 컴퓨팅 어떤 리소스에 대한 문제도 없는 거죠. 근데 딱 뽑았는데 한번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합성급 연산을 했는데 특징이 안 뽑혔어. 잘. 그럼 줄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패딩을 쳐서 줄지 않으면서 계속 무슨 작업을 해야겠죠.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자 정의. 그런 다음에 특징을 뽑혔어요. 어쨌든 그렇게 뽑은 제로 패딩을 하든 안 하든 뽑은 애를 가져다가 너무 픽셀 사이즈가 크니까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메모리 문제 때문에 얘를 줄이기 위해서 똑같이 2 곱하기 2라는 어떤 그 풀링 어떤 필터를 가져다가 이 간격씩 땅땅 지나가서 다시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대 풀링 같은 경우에는 맥스 풀링 같은 경우는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 있는 픽셀에서 큰 값을 가져오고 에버리지 풀링 같은 경우는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평균을 취해서 가져오면 특징은 유지하되 특징을 뽑았는데 그 뽑은 유지하되 어떻게 된다? 흔히 레고 블럭처럼 그 외곽선이 되게 딱 각진 저해상도 이미지가 나오죠. 하지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이 뽑힌 거죠. 그 다음에 뽑힌 특징을 가져다가 쫙 1차원으로 플래티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회귀 문제나 분류를 풀기 위해서
흔히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를 연산하는 걸 해가지고 어떤 값으로 뽑아내는 뒷단에 덴스 레이어가 붙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실제로 그 가기 전에 뭘 하냐면 이 렐루 레이어라는 게 또 있어요. 액티베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활성화 레이어를 통과하게 해놨어요. 여기서는 그 신경망에서의 그 활성화 함수의 의미랑은 좀 다르지만 결론은 뭐냐면 특징이 뽑혔다면 나머지 데이터의 픽셀 값은 합성 뭔가 할 때 연산할 때 없어져 버려야 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 픽셀 값이 0보다 작거나 뭐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면 0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특징만 뽑는 그런 그 작업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중간에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런 컨볼션과 액티베이션과 풀링, 메모리 중에 하나가 하나로 묶어서 피처 익스트랙터, 그래서 피처의 특징을 뽑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뽑은 이미지, 2차원 이미지를 1차원으로 쫙 플래트닝을 해서 넣어가지고 흔히 신경망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분류나 회귀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회귀 문제고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사람이냐 동물이냐 분류 문제겠죠. 그리고 해서 1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학습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미지를 넣고 나이 예측이라면 이미지를 넣고 나이를 예측했는데 실제 나이랑 오차를 평가해서 오차가 존재하니까 역으로 뭐예요? 오차를 주기 위해서 요 덴스 레이어에서는 이 선인 가중치와 편함치를 바꿀 거고 이 안에서는 뭐를 바꾼다? 이미지를 그 스캔하는 그 필터의 랜덤한 값을 바꾸고 값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 값이 0이면 어떻게 돼요? 원 이미지가 됐고 합성 곱을 하게 되면 원 이미지의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오죠. 0은 모든 픽셀을 곱해도 0이니까 0이 아닌 수는 곱해서 피처의 특징이 뽑히는 거죠. 학습하다 보면 이 이미지 특징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는 0으로 배열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다음부터 지금이 어떤 엄청나게 이제 정확도 올라가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앉아서 코드를 구조를 막 CNN을 만든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냥 좋은 구조 가져다가 쓰면 되죠. 우선은. 자,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하는데 가져왔는데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하냐? 그래서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피처 맵들을 열어서 보면 이미지 인풋과 붙어 있는 지점에 가까운 지점에서는 그 특성의 외곽을 먼저 인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안으로 딥하게 들어갈수록 추상적인 특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인지에 대한 동물과 어떤 추상적인 특징.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이 CNN, AI가 이미지를 판별하거나 특징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제 그 학부 예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나이 예측하는 예제를 올려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나왔는데 이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나이로 판단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마지막 피처맵을 열어서 학습이 끝난 후에 제 이미지를 넣고 제 나이를 맞춘 다음에 내 나이를 왜 이렇게 예측하니라고 보려면 저 마지막에 피처맵을 열어서 거기에 대해다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가지고 하는 방식, 그거를 남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그래드캠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이 나이를 어떤 특징을 보고서 예측했는지를 분석하는 예제가 있어요. 근데 그 예제는 좀 이따 시간 되면 좀 제가 그 민감도 평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민감도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CNN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똑같습니다. 데이터 준비, 모델 학습, 검증 및 개선. 근데 다른 거는 그냥 하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뭐로 할 거냐. 실수 데이터는 뭐로 하셨어요? 뭐 마페, MA에 뭐 알투스코어. 근데 알투스코어도 이상치에 대해서는 이럴 수 있으니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제가 고민거리를 던져드렸고 이미지에서도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정확도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100장을 넣었을 때 분류기예요. 고양이개 분류기에 고양이가 섞여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고양이 맞추고 개 맞추는, 그래서 총 정답을 몇 장 맞췄는지를, 그게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토탈 들어간 이미지분의 정답률을 가져다가 정확도를 평가하는데 일반적인 개, 고양이 분류기에는 그걸 써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재 분석하기 위한 그 세그멘테이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다시 고민거리를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미지는 데이터 증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수 데이터는 없으면 실험해야 되고 계산이 불가능하면 실험 안 하면 증강하기 어렵죠. 어떤 분들은 쉘로우 러닝 해가지고 외삽하기도 하는데 그럴 거면 머신러닝에서 왜 데이터 증강을 위해 왜 쉘로우 피팅 해가지고 증강한 다음에 이걸 또 머신러닝 하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증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수 데이터는 증강하기가 제한적인데 이미지는
컴퓨터만 속이면 돼요. 그죠? 사람이 봤을 때는 세 개 다 같은 이미지지만 컴퓨터가 봤을 때는 다 다른 이미지입니다. 포지션 정보가 바뀌었고 픽셀의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밑에에서 없는 게 있어요. 회전, 컨트라스트, 노이즈, 줌인, 줌아웃, 그리고 플립, 상하 좌우 반전, 그리고 잘라낸 다음에 원 사이즈로 맞춰가지고 뭔가 확대된 이미지처럼. 근데 여기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포토샵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컨트라스트를, 브라이트니스하고 컨트라스트 차이 아시나요? 컨트라스트는 밝은 애는 더 밝게, 어두운 애는 더 어둡게 만들죠. 비선형적인 픽셀 값의 변화고, 브라이트니스, 명암비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리니어하게 바꿔요.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그 커버처를, 그러니까 커브를 바꾸지 않는다면. 근데 이미지 어떻게 해요? 노멀 정교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리니어하게 바뀐 픽셀에서 다른 이미지 같지만 이거 어차피 정교화 처리한 다음에 이미지를 다 0과 250으로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내가 증강을 했는데 이미지가 한 장이 아니고 동일한 이미지가 섞이죠. 그러면 이게 혹시 랜덤하게다가 밸리데이션으로 빠지면 트레인에서 이미 잘 아는 애를 아는 놈을 던지면 이 모델에 대한 정확도가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미지는 엄청나게 증강이 쉬운데 증강한 이미지를 봤을 때 중복된 이미지 증강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정교화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가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정교화 처리, 표준화 처리를 하는데 결국 균등한 가중치 학습과 이런 문제 때문에 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컨버전 레이어 구조를 만드시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이렇게 개발된 것 중에 가장 최근 모델 쓰는 게 아마 여러분이 개발한 모델보다 더 좋을 거다. 그래서 그냥 라이브러리 가져와서 쓰는 게 좋다. 하지만 복잡한 구조지만 기본적인 CNN의 원리를 알고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는 피처 축출기 이외에 우측 끝단에 그 뉴럴 네트워크가 붙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경망에서 쓰는 하이퍼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그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필터 사이즈, 얼만큼 간격으로 스캔할 건지 등등을 다 하이퍼 파라미터로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죠. 필터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자,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과 코와 입의 특징을 뽑아야 된다면 하나의 필터를 정해서 스캔해서 사이즈가 줄어들면 특징이 눈에 대해서만 뽑았다면 그 다음은 코로 뽑고 입으로 뽑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필터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죠. 그러니까 필터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필터를 하나에서 그래서 이미지가 컨볼루션 레이어가 아까 한 장에서 한 장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죠. 필터를 다양한 걸로 얼만큼 스캔할지 이거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특징을 다 뽑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런 게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 정하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미지 넣었을 때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을 풀 수 있고, 여러분 소재 분야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객체 탐지와 객체 분할,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결국 골일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들어오죠. 열심히 증강해가지고 열심히 좋은 모델로 학습해서 회귀 분류 문제 풀면 됩니다. 그냥 요즘 같은 경우는 GPT한테 딱 원하는 방향만 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하면 코드 딱 만들어주고 몇 번 왔다 갔다 수정하고 하면 초보자도 쉽게 코드 구현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증강하느냐의 문제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단일 객체라고 해요. 이미지가 단일 객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양이 개 분류기 만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설령 고양이 개 분류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중 객체가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를 고양이라고 해야 돼? 개야라고 해야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를 먼저 탐지해서 탐지된 객체를 잡아다가 분류기에 넣어서 개, 그러면 그 객체는 개라고 레이블을 달아줘야 되고 객체별로 달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NN을 기반으로 이해해서 이미지의 어떤 리그레션과 분류 문제를 풀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개인도 있긴 하지만 결국 원하는 우리의 마이크로 스트럭처에서 원하는 입자를 딱 뽑아서 색칠하고 정량을 추출하는 이런 기능까지 그런 능력까지 가지려면 결국 저 세그멘테이션까지 여러분들이 다뤄야지 소재 연구 개발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여러 개 분석하는 데 쓸 수 있다. 단일 객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다중 객체에서의 문제가 정확도입니다. 어떻게 평가할 거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개, 고양이 분류기의 정확도와 세그멘테이션 문제의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객체 감지라는 건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자율주행처럼 차가 비전이나 이런 걸로 카메라에서 열심히 사진을 보다가 주행 중에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해서 뭔지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이걸 전형적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고요. 그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객체 분할입니다. 객체를 딱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객체는 같은 색깔로 칠해가지고 딱 칠해주면 이걸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지하시는 분들은? 프랙션,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어떤 애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쓸 수 있죠. 숫자 몇 분의 전체 면적에 있는 데이터 중에 노란색 픽셀에 있는 거를 코드로 딱 잡아내가지고 개수하게 되면 그 노란색의 영역 에어 리프렉션이 나오는 거죠. 결국 세그멘테이션을 가야지 우리가 마이크로스트럭처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객체 감지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세그멘테이션 말고. 디텍션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로컬라이제이션. 경계 박스를 딱 쳐가지고 원하는 객체를 딱 인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지된 객체만 딱 잡아서 분류기에 넣어서 얘가 뭐냐.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모델로 구현한 걸 원스테이지, 일단 원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하고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그 구조가 나눠져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를 투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합니다. 근데 연도별 개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보다 원스테이지 디텍터. 왜냐하면 구조상 간단하고 더 효율이 좋기 때문이죠. 자, 언제 할까요? 이 디텍터는 아까처럼 자율주행하거나 뭔가 실시간으로 객체를 봐야 되는 경우에 하겠죠. 또는 우리가 손상 탐지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부식이 되고 있는 거를 계속 카메라하고 보고 있다가 부식이 되는 순간 딱 세그멘테이션 딱 하면서 이 상치를 탐지해서 알람을 울리거나 누구한테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팩터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총싸움 게임 하시는 분들 알겠죠? FPS 중요하겠죠? 프레임당 얼만큼 그러니까 시간당 얼만큼 빠른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지 속도가 되게 키가 될 거고요. 이런 비전과 결합된 분야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MAP입니다. 이건 뭐냐면 평균이 두 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건 다중객체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죠. 그러면 컴퓨터가 봤을 때 개, 고양이 분류기에 봤을 때 이 AI가 개는 명확하게 인지하는데 고양이는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인지하는데 개는 틀릴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강아지 클래스와 고양이 클래스를 정확하게 다 인지할 수 있는 전체적인 평균, 모든 클래스에 대한 정확도가 우수한 애를 원하겠죠? 그래서 저 MAP에서 AP는 클래스당 평균 정확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앞에 M은 그런 클래스당 평균 정확도를 전부 써만 다음에 평균한 전체적인 그 다중객체에 대한 개념을. 그럼 저 정확도는 뭘 의미할 건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자, 컴퓨전 매트릭스예요. 이거는 위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는 실제 답이고요. 왼쪽에는 인공지능이에요. 실제 답은 아니고 예측 결과입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가정하고 볼게요. 자, 실제 제가 넣을 겁니다. 이 분류기는 고양이 분류기예요. 그러면 고양이이거나 고양이 아니거나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면 참 또는 파지티브, 고양이가 아니면 거짓, 참거짓은 아니고 네거티브 앤 파지티브를 고양이면 파지티브, 아니면 네거티브예요. 자, 고양이인 사진, 실제 고양이인 사진이니까 파지티브죠. 여기는 고양이가 아닌 사진이니까 네거티브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 사진은 모델이 고양이라고 예측하면 true positive예요. 그래서 이 TP 값을 보는 방식은 TP에서 뒤에 있는 거를 모델이 예측한 거예요. 모델은 파지티브, 고양이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예측한 결과가 참이네. 그러면 실제 사진이 고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자, 고양이가 아닌 사진을 얘가 봤는데 고양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거짓이네. 그러면 실제 사진은 고양이가 아닌 사진이라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이 컴퓨터 매트릭스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정확도는 실제 여러분 클래시파이어에서 정확도를 딱 누르면, 코드에서 누르면 나온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던진 이미지에서 맞춘 정답률이죠. 그거는 던진 조건에서 모든 조합의 컨디션에서 뭐예요? 정답이니까 뭐야? 고양이를 넣었을 때 고양이라고 맞히고 고양이가 아닌 걸 했을 때 고양이 아닌 정답률을 맞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고양이를 넣었는데 고양이라고 예측하든 고양이라고 아니라고 하든, 또는 고양이가 아닌 사진, 고양이가 아닌 사진을 넣었는데 고양이라고 예측하든 고양이 아니라고 하든 모든 조합에서 이거의 비율이 어큐러시입니다. 지금은 문제 없어요. 고양이의 분류기는. 이게 이제 여러분 어큐러시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 프리시전과 리콜이라는 정밀도와 재현도에 대한 의미예요. 정밀도는 분모가 보다 얘입니다. 얘는 뭐예요? 모델이 참이라고 고양이라고 예측했는데 진짜 고양이일 확률이죠. 모델이 고양이라고 예측했는데 진짜 고양이일 확률. 정밀도는 뭐다? 진짜 고양이 사진을 던지고
모델이 진짜 고양이인데, 아니, 고양이를 던지고 고양이라고 예측할 확률. 뭔가 느낌은 다르죠? 근데 다 와닿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이것분의 이거, 얘는 다 있죠. 얘는 지금 TN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정확도는 있어요. 근데 이 정밀도와 이 재현도에는 TN이 없어요. 얘를 의미를 보면 고양이 분류기에서 고양이 아니라고 예측했고 실제 참이네. 그러니까 고양이 아닌 거야. 우리는 고양이 분류기지만 고양이 아닌 것도 예측해야 되니까 얘는 TN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분류기에서는 얘를 씁니다. 근데 언제 안 쓰겠어요? 안 쓸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분석할 때 안 쓰게 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사진이죠. 이게 참이에요. 이게 무슨 입자나 나노 파티클이나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엄청 지저분한 데서 파티클만 딱 잡아가지고 뽑아내고 싶은 거죠. 색을 그럼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그 관점에서 볼게요. 이게 실제 답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모델이 딱 세그멘테이션 했는데 이렇게 예측을 했네요.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정확도를 보게 되면 전체 면적분에 뭐예요? 정답인 부분이니까 흰색과 이거에 겹치는 부분만큼만 정확도가 나오니까 정확도가 되게 높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 되게 잘 맞췄잖아요. 근데 정밀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 관점에서는 백그라운드 뭐예요? 고양이인데 고양이 아닌 부분인데 실제 고양이 아닌 부분이 이 외곽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뭐가 의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변, 튜머나 이런 무슨 엑스레이나 CT, MRI 사진에서 병변을 딱 관찰한 세그멘테이션에서 주변 엑스레이 조직이 왜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도를 평가하게 되면 주변 조직 대비 어떤 병변의 영역이 픽셀 값이 작기 때문에 정확도는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학습이 잘 된 걸 가져다가 여러분들 뭐 영상의학과에서 그걸 모델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거야. 프리시전과 리콜의 중요성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왜 TN이 없는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백그라운드에 중요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혹시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거에 대해 되게 나름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강조해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더 나가보면 실제 이미지가 고양이 아닌 사진 있습니다. 얘를 이 코피전 매트리스로 그러니까 예측을 하면 요게는 맞췄는데 못 맞췄고 얘는 틀렸고 얘는 맞췄고 얘를 여기다가 배열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정확도 기준에서는 60%의 정확도가 나오고 리콜과 프리시전에서는 다른 값,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르네 값이. 근데 비슷하네. 왜 그러겠어요? 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프리시전과 리콜은. 그래서 이 리콜이 이 값이 중요하지 않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도랑 다른 어떤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걸 하나의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이 상황을 볼게요. 사람입니다. 실제 답이에요. A 백그라운드에 B라는 점을 딱 찾아내고 싶은 걸 해서 예측을 했더니 A라는 백그라운드로 하면 B가 여기 딱 있네요. 완전 틀린 거죠? 완전 틀렸는데 백그라운드 입장에서 보면 정확도는 되게 높게 나올 거고요. 얘 입장에서는 백그라운드 관점이 아니고 무슨 관점이다? 이 식을 보게 되면 TN이 없기 때문에 뭘로 평가해요? 이거와 이거의 TP, FP 교집합에서 맞춤 확률 이걸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가 돼요. 그러면 제로니까 모델을 잘못해내서 막 뭔가는 제가 최적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어큐러시로 평가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학습을 해도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면 학습을 종료하겠죠. 잘 됐다고. 이 문제는 더 심각해요.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왼 오른쪽 같은 문제인 거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답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건데 예측을 약간 비껴서 했어요. 그래서 얘를 합쳐보면 요 영역과 요 영역에 대한 개념을 잘 보시면 자 뭡니까? FP부터 볼게요. 뒷자리가 인공지능이 예측한 거죠. P라고 예측했으면 인공지능은 파지티브, 고양이라고 예측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거짓이면 실제는 뭐다? 고양이 아니고 아닌 영역이라는 거죠. 맞죠? 얘 영역은 여기 있으니까 틀어졌어. 얘는 뭐다? 모델은 요 빨간색 영역에서 벗어났으니까 고양이가 아니라고 예측했는데 백그라운드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거짓이니까 참인 거죠. 이 영역은 뭐다? 모델은 파지티브라고 예측했는데 참이니까 실제 파지티브는 교집합이죠. 이게 정밀도. 여기서 쓰는 단어는 뭐예요? FP, 여기 TN 없잖아요. 왜 TN이 없는지에 대한 개념. 세그멘테이션에서 왜 이렇게 정밀도하고 재현도가 나왔는지.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TN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모델도 아니라고 하고 실제 아니라고 한 게 참이니까 실제도 아닌 거죠. 백그라운드. 관심 없어.
어떤 영역? 세그멘테이션과 객체 탐지 영역에서 관심 없는 영역을 왜 정밀도 평가에 해가지고 오인을 하냐 이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값이 나온 게 IOU, Intersection of Union이라는 값이에요. 이 지표입니다. 이거를 이용도 할 수 있고 지표로 할 때 스레스홀드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 지표는 자, 제가 앞에서 찾고자 하는 애만 딱 뜯어가지고 실제 답과 예측과의 합, 면적분의 교집합의 면적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매칭을 했는지만 딱 뜯어보는 게 IOU 밸류예요. 그럼 이 IOU 밸류에서 아까 T에는 미적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IOU 값을 임계값을 변형하면 프리시전 리콜이 변하고 뭐 어떻게 돼서 일반적으로 0.5인데 이걸 쓴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IOU 값으로만 정확도를 쓰는 게 아니고 IOU의 값을 평가 지표로 써가지고 그 평가 지표를 0.5로 설정하거나 0.7로 설정하고 막 바꾼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 상황에 따라서. 자, 그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은 IOU 값을 이 빨간색만 아니고 그냥 평가, 정확도 평가로만 쓴다고 볼게요. 얘 기준으로 한번 평가해 볼게요. 얘인데 이렇게 예측했어요. 백그라운드 포함하니까 정확도는 100 곱하기 100분의 픽셀 값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에서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뺀 애만 맞춘 거니까 정답이니까 91%의 정확도를 가지는 모델을 저는 만들었어요. 하면서 우와! 정확도 높아요라고 보고를 했어요. 세그멘테이션 문제에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한 짓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이너 클래스의 IOU만 볼게요. 마이너 클래스는 이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0이죠. 메이저 클래스는 높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무시를 하지만 이게 무시를 하게 코드를 아니니까 어쨌든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마이너, 메이저를 나눠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를 민 IOU 하게 되면 얘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델을 더 학습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생기죠. 정확도보다는. 그 IOU의 개념은 우선은 백그라운드를 무시 안 하고 백그라운드의 IOU 평가하고 우리가 객체, 감시 있는 객체에 대한 IOU를 평가해서 그거를 클래스별로. 왜냐면 백그라운드도 클래스예요. 백그라운드 클래스와 객체 클래스. 그 객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IOU를 전부 평균하면 그나마 정확도의 오류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IOU 지표만으로도 쓸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리시전과 리콜은 상충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프리시전 리콜을 플롯하게 되면 이런 커브가 그려져요. 근데 이 콜을 어떻게 하냐면 IOU 임계값을 낮은 값부터 높은 값까지 막 바꾸면서 그때그때 프리시전 리콜 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IOU를 막 바꾸면서 계산을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IOU를 스레스홀드 어떤 임계값으로 설정해서 그 임계값보다 높으면 맞은 놈. 설령 겹쳤어도 임계값보다 낮으면 그냥 틀린 놈이라고 기준을 하게 되면 원래는 그 정밀도 평가에 TP 값으로 파티클이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개에서 카운트해서 정밀도 올리는데 올렸을 텐데 어떤 파티클은 겹쳤는데도 틀렸다고 보는 거죠. 뭐에 따라서? 임계값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보게 되면 IOU 값을 어떤 특정 값을 설정했고 이 특정 값보다 내가 이걸 평가했는데 IOU가 낮아. 그러면 이 값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뭐다? TP 영역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밀도는 어떻게 배웠고 모든 객체들을 합해가지고 평균 정밀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클래스의 객체에 대한 정밀도 TP 값에 썸을 안 하겠죠. 0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크다. 그럼 얘는 썸을 하겠죠. 그러면 막 하다 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큰 놈은 잘 딱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겹쳐가지고 이 정도는 뭔가 TP 값이 나왔는데,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점이 막 찍힌 걸 가져다가 틀렸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알아서 IOU 임계값으로 얘는 우리가 정확도 평가에 고려가 안 되는 상황을 IOU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도 잡을 수 있고 그냥 정확도 평가 기준으로도 만들 수 있다. 어려운 얘기인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라는 건 이미지 자체만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소지하시는 분들은 객체 탐지 및 세그멘테이션 가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분류기술의 정확도가 아닌 프리시전과 리콜 값을 가져다가 IOU를 고려해서 그때그때 IOU의 임계값을 나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고 이게 의료와 같이 되게 정확도가 우수해야 되는 오인하면 안 되는 경우에 IOU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 0.7585 그리고 일반적 0.5 정도 그렇게 해서 IOU를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IOU 변화에 따라서 얘를 뽑게 되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최적화를 한번 해보고 IOU에 따라서 이걸 평가하고 최적화를 다시 해보고 하면 이 면적이 클수록 뭐예요? 특정 클래스에 대한 평균 정확도를 올리는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얘만 되면 안 되고 뭐만 돼요? 다른 클래스의 면적도
높아야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평균 정확도를 다 썸한 게 올라가니까 아까 뭐가 나왔다? FPS 말고 MAP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시전과 리콘의 면적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돼요? 구조를, 모델을 만드는 거죠. 투 스테이지, 그러니까 2단계 디텍터입니다. 객체 감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확도 좀 딥하게 설명드렸고, 이 2단계 디텍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객체를 감지해야 되니까 그 바운딩 박스를 먼저 딱 찾아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찾은 애를 분류기로 보내서 정확도를, 그러니까 분류를 잘할 수 있는 그 정확도를 올리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2단계입니다. 첫 번째 서포트 벡터 머신을 그냥 붙인 거예요. 이건 분류기로 쓴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 아니고.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분류 성능을 올리는 건데 얘가 뜯은 애를 보겠죠. 근데 이 경계 박스는 내가 이미 이미지를 학습을 시킬 때 경계 박스를 치고 알고 있는 경계 박스와 이 모델이 가상의 경계 박스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셀렉티브 서치라는 그 단순한 모델에서 경계 박스를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추천한 모델의 경계 박스와 센터와 경계 박스의 가로 세로의 높이의 값들과 실제 경계 박스의 값들과의 회귀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 후보군의 경계 박스를 실제 답과 맞추는 모델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루트는 그거가 있고 그 경계 박스에서 분류기를 통과해서 이게 사람이다 고양이다 뭐다를 맞추는 확률을 올리게 트레이닝이 되겠죠. 그러면 학습한 후에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넣으면 알아서 경계 박스 딱 최적의 경계 박스 쳐지고 그걸 분류기를 넣어가지고 이게 뭐다라는 답을 달아가지고 각각 경계 박스에 대한 레이블을 다는 객체 디텍터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모델에서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투 스테이지 디텍터라 얘기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리전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하나는 욜로. 얘는 좀 다르긴 하지만 원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이 회귀나 분류 모델을 풀어야 되는 거에다가 객체를 그러니까 경계 박스를 치는 걸 같이 분석하는 게 경계 박스 회귀를 같이 넣어놔가지고 하는 과정. 그래서 하나의 구조에서 해결하는 욜로 모델이 있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SSD도 앞에서 한 1단계 디텍터라고 하는데 얘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경계 박스를 보통은 후보군을 추천해서 회귀를 해가지고 실제 경계 박스와 가상의 경계 박스의 차이가 크면 경계 박스를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학습을 할 텐데 그러면 계속 새로운 경계 박스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성능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고안된 아이디어는 뭐냐면 경계 박스를 이 컨볼션 뉴럴 네트워크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컨볼션 뉴럴 네트워크는 CNN을 타고 들어오면 사이즈가 줄어들죠. 첫 번째 사이즈의 경계 박스를 딱 찾게 되면 처음에는 이 그리드 기반으로 찾게 되면 요 안에 그리드가 몇 개 있는 거를 유지하면서 계속 피처 뽑히는 거에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피처는 계속 줄죠. 그러다 보면서 이 경계 박스가 반대로 이미지는 정해져 있는데 경계 박스를 다양하게 치는 게 아니고 경계 박스는 하나로 고정을 해도 컨볼션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이미지가 줄기 때문에 그 효과를 경계 박스를 계속 생성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SSD에서는 결국은 무슨 문제를 푸는 거냐면 하나의 구조에서 로스를 분류기의 로스만 푸는 게 아니고 동시에 경계 박스의 회귀 문제. 여기 경계 박스는 뭐냐면 센터와 경계 박스의 폭과 이거에 대한 값들의 수치를 오차를 줄이면서 실제 값계의 회귀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한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하는 문제와 분류기. 고양이인데 고양이라고 맞출 확률과 고양이가 아닌데 고양이가 아니라고 맞출 확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오차들을 평가해서 두 가지 고양이든 아니든 이거에 대한 오차를 전부 썸한 거를 미니마이제이션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 확률 문제,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분류기 오차를 줄이고 동시에 뭐다? 경계 박스의 오차를 줄이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요 알파 팩터가 뭐다? 그 비중을 얘기하죠. 오차에다가 어디다가 내가 1차적으로는 보통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경계 박스가 이상한데 분류기 아무리 해봤자 뭐 해요? 이렇게 사람인데 고양이 경계 박스를 쳐놓고 사람이라고 학습시키면 이 학습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마도 1차적으로는 처음에는 약간 적응형으로 뭐 경계 박스를 먼저 최적화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가중치를 여기다 좀 많이 두고 그런 다음에 학습이 어느 정도 에포크가 진행되면 이쪽에 가중치를 줄이고 그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가중치를 주겠죠. 왜냐하면 클래시파이어에 던지는 이미지 자체가 어느 정도는 특정됐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드로 마음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업을 해서 원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와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전략이죠, 전략. 알파가 딱 있다고 해서 그냥 알파 3 해놓고 쭉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한다면 기존의 알파를 컨스탄트로 고정하고 가는 것보다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또는 에포크 단위에서 뭔가는 따르게 능동적으로 또는 뭔가는 적응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면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경사화강법에서 아담의 원리죠. 기울기가 줄어들면서 러닝 레이트를 처음엔 크게 가다가 작게 가져가는 것과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또 응용할 수도 있겠죠. 자, 객체 분할. 분할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냐 동물이냐를 분할하는 게 있고 사람 안에서도 이걸 분할하는 게 있는데 여기의 차이점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객체 탐지가 들어와야 돼요. 사람의 객체를 완벽하게 탐지를 해야지만 사람 안에서도 클래스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오브젝트 디텍터 기술이 서로 컴바인돼서 들어가는 거고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쓰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CNN이죠. 이미지 들어가서 피처 뽑고 특징 뽑고 댄스 레이어 붙여가지고 획이나 분류. 근데 요 2차원 이미지는 1차원으로 되면서 뭐가 된다? 위치 정보가 소실되기 때문에 이 답이 색을 칠해주는 세그멘테이션 이미지가 나오려면 위치 정보가 끝까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진짜 완벽한 컨볼루션 레이어로만 구성된 걸 만들자. 그래야지 아웃풋이 숫자가 아니고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 이미지는 원 사이즈랑 동일해야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컨볼루션 특성상 이미지가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다시 업샘플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1대1 매칭되려면 공간 정보가 그러니까 다운샘플링 되면서 특징도 뽑히지만 그게 대한 공간 정보가 계속 따라 들어온 다음에 업샘플링 할 때 반영이 돼줘야지 어디가 노란색, 빨간색 이거가 딱 찍히겠죠. 이게 이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의 특징은 비대칭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보다는 뒤에서 설명드린 유넷을 많이 쓰는데 이 구조가 그렇고요. 업샘플링은 단순하죠.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미지가 줄었어요. 이렇게 줄었다고 보면 우리가 정한 필터 사이즈, 더 큰 사이즈로 얘를 쭉쭉쭉 얘를 겹치게끔 스캔을 하게 되면 업샘플링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특정 값이 존재하니까 곱하기해서 연산하면 하나의 값을 다 곱하면 하나의 값이 9개로 업샘플링이 되고 겹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덧셈합니다. 픽셀 값을. 이게 업샘플링 하는데 여기에는 공간 정보가 아니고 특징을 어떻게 한다? 그 레고 블럭처럼 아주 막 되게 이상한 저해상도 이미지를 단순하게 고해상도로 만드는 거지 거기서의 어떤 위치 정보나 이런 정보를 같이 물고 들어오려면 결국 이런 스킵 커넥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야 돼요. 다운 샘플링 할 때 특정 주요 피처에서의 특징을 갖다가 업샘플링 할 때 갖다가 붙여요. 업샘플링 하면서. 붙일 때는 반드시 덧셈을 합니다. 곱하기는 일반적으로 안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피처 맵을 딱딱딱 따로 뽑아놨다가 업샘플링 하면서 같은 주요 특징과 동일한 사이즈가 될 때 서로 더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다운샘플링에서 소실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위치 정보를 같이 업샘플링하면서 가져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의 개념인 거고 그게 좌우 대칭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온 그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컨볼루션이 풀리 커넥티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CNN의 뒤에 댄스 레이어를 빼고 2D 디멘전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가 된다. 이게 유넷입니다. 자, 얘는 딱 보면 좌우 대칭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그멘테이션 주로 쓰는 네트워크예요. 오토 인코더랑도 비슷하고 좌우 대칭이고 그리고 스킵 커넥션은 대칭이니까 피처 어떤 특정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피처를 그대로 1대1 매칭을 시켜요. 그래서 업샘플링 하게 되면 그 아주 형상과 이거를 매우 잘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인스탄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객체를 탐지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탐지한 거에 또 다른 색깔을 칠해도 같은 사람 클래스인데 그러려면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뭐라고 했어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다가 같은 객체에서 뭔가는 다른 색을 칠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요? 원래 그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객체 감지 알고리즘인 리전 CNN, 페스터는 기존보다 좀 빠르겠다는 발전된 모델이고 어쨌든 이 객체 감지 기술이 들어와서 같은 양인데도 객체를 탐지해서 다른 색깔을 칠해줘서 인스턴스별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테크닉이죠. 이런 경우는 별로 저희 쪽에서는 저는 별로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대부분이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클래스 안에서도 뭔가 유의미하게 다른 거를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쓰면 된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 RN이라는 게 대표적인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인데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CNN을 기반으로 뭘 하냐? 자율주행, 의료 영상 분석, 위성 영상 분석, 불량 검출 등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다 CNN의 기본이고 특징을 뽑는다는 개념에서 시작돼서 그 특징에서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거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학생한테 제가 그 CNN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당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원래 그레인 사이즈를 평가하는 모델은 학생들이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 선 안에 걸리는 결정 입계를 카운트해서 그 전체 이 선에 있는 카운트 개수를 전부 더해서 선의 개수를 나눠주는 형태로 평균 그레인을 평가. 이건 ASM 규격이죠. 그래서 리니어 인터셉티드 메서드 선형 교차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겠죠. 우리가 AA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reproducibility, reliability, 신뢰성과 재현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똑똑한 사수가 나가면 부사수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해도 경향성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미지 넣어서 회귀 문제 풀면 되죠. 회귀 문제를. 그리고 이 답은 누가 달아야 돼요? 한 사람이. 학생들한테 막 여럿이 시키면 그 답에 뭐가 많이 껴요? 노이즈가 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30명 이상이면 괜찮아요. 노이즈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트렌드를 잡으면 되니까. 근데 한두 명 해가지고 완전 극단의 사람이 극단의 결과로 답을 달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처음에 열심히 증강을 해서 이미지는 증강되기 쉽다고 했죠. 좌우 반전. 한 다음에 딱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이즈가 작을 때는 예측을 잘하는데 클 때는 안 맞더라. 이미지도 똑같이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가 있더라. 근데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는 큰 애들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철강 소재는 그레인이 크면 안 좋아요, 물성이.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큰 그레인을 만들려면 시편을 고온으로 가열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이것 때문에 이거 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배우실 그 적대적 생성 신경만 해서 만들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이미지 생성. 그냥 가상의 그레인 만들면 되지 이게 실제 소재에서 만들어진 그레인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레인을 제너레이션 똑같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변형띠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뺐대요. 근데 실제 뭔가 우리 폴리싱 하게 되면 생기는 스크래치도 다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예. 제가 저희 과 교수님한테 이거 맞춰봐라 했는데 다 맞추셨어요.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이유는 폴리싱 스크래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상 이미지다라 맞히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구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보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큰 그레인에 대한 정확도 올라가는 거 당연한 얘기죠. 이미지 학습하는 데 있어도 우리가 증강이 잘 된다고 해서 증강의 그룹이 있잖아요. 편향성의 문제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증강 이퀄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얘는 뭐냐면 이 파이로일렉트리시티 그 강유전성 물질을 막해서 이트리움 도피나 하프늄 옥사이드를 ALD로 증착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에피하게 성장을 시켜도 이 준안정 결정 구조가 잘 안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실험하시는 분은 ALD 증착하시는 분들은 잘 증착을 해서 얘가 100%에 가까운 애를 만들면 엄청난 그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이걸 액티브 러닝으로 돌리려면 증착 조건에서 결과를 보여서 다시 증착 조건에서 이거를 몇 번 돌면 최적의 증착 조건이 잡히는 건데 문제는 이걸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TM을 찍었습니다. 박사급 인력이 이걸 눈이 빠지게 봤는데 하필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경계도 없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 이제 박사급 인력이 경계를 해서 이거를 경계해주면 에어리어 픽션에서 이 ALD 증착 조건에서는 어떤 준안정 올소롬빅 스트럭처가 얼만큼 양이 있다.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게 눈이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여러분 배운 지혜 안에서 증강을 합니다. 증강은 사진이 별로 없어도 돼요. TM 이미지 딱 크롭해서 뜯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닥터프루브라는 파이썬 기반의 공개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여기다 뭘 넣어요? 결정 구조 파일인 CIF 파일을 넣으면 스템 그 패턴 이미지가 제너레이션이 돼요. 시뮬레이션. 근데 이 원자 패턴은 시뮬레이션과 매우 잘 매칭돼요. 차이는 노이즈, 오버포커싱, 언더포커싱의 문제죠. 그래서 이걸 같이 섞어서 400개를 만든 다음에 증강은 얼마나 좋아요. 로테이션 바바바박. 그죠? 뭐 0.1도까지 돌려도 되죠. 근데 돌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면 90도 돌렸을 때 반전과 같아지면 안 되고 패턴의 큐빅의 규칙성 때문에 좌우 반전은 같은 이미지가 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서 10만 개로 데이터를 뻥튀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이건 무슨 분류기예요? 이 이트리움 도핑된 하프늄 옥사이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준안정 메타스테이블한 페이즈뿐만 아니라 이 페이즈가 어떤 존에서의 결정 방향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클래스, 11개의 클래스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사 눈을.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지 딱 넣었는데 뭐 세그멘테이션 풀어야 돼요? 세그멘테이션 못 풀어요. 왜 그래요? 경계가 없죠.
경계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분류기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한 장 넣으면 분류기에서 한 장인데 객체가 어떻게 보면 객체가 다중객체죠. 그러면 분류기에서 한 장 넣으면 안 되잖아요. 단일 객체가 아니니까. 다중객체면 세그멘테이션? 경계가 없는데 세그멘테이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캐스케이딩 방식처럼 무식한 방식으로 눈을 만들어서 박사급 인력이 하나하나 하는 방식을 인공지능한테 시키는 거죠. 눈으로 컨볼루션처럼 스캔하듯이 캐스케이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답을 얻은 다음에 원 이미지의 픽셀 값을 답으로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디어인데 이걸 구현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되게 왜냐하면 이렇게 본 다음에 답이 있고 겹쳐서 답이 있는데 겹친 답은 기존 답에 뭘로 겹칠 거냐, 합할 거냐, 대체할 거냐, 가중합할 거냐, 합하면 2번 겹쳐지면 카운트를 세서 카운트 수만큼 나눠서 평균을 취할 거냐 등등의 여러 가지 아주 중학교 정도의 수학의 문제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았을 때 가상의 환경에서 이걸 막 돌아가는 걸 고민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것도 고민했어요. 프리시전 리콜, 레퍼런스 스코어 등등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자,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스캔 안 해고요. 랜덤했습니다. 랜덤으로 딱 서치를 해서 뭐 이것저것 한 다음에 왼쪽 이미지를 딱 넣으면 우측 이미지가 딱 나오게 알아서 서피스와 그 기판을 구분해내고 자동으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색칠한 거를 칼라 바로 하게 되면 그냥 저 자체가 그 우리가 얻고자 하는 프랙션이 되겠죠. 그래서 넣으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사람마다 이미지를 동일 배율로 주지 않죠. 다 달라요. 사람의 이미지를 얻은 이미지는 평가 이미지는 하는데 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눈으로 보려면 분류기가 다른 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분류기의 눈은 똑같으니까 원 이미지 리사이즈를 가상으로 제가 리사이즈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리사이즈 했을 때 한번 딱 스캔해서 이미지가 나오고 여러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얘도 앙상블. 그러면 스무스한 하나의 일반화된 결과가 나와요. 항상 동일한 눈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결과를 자동화해서 파이 차트로 뿌리면 이미지 딱 넣으면 그 11개의 결정 방위와 결정상과 특정 방위로 성장한 그 원자 패턴을 사람마다 주관성이 엄청나게 개입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관된 결과가 나오니까 뭘 할 수 있다? 최적화할 수 있어요, 공정을. 계속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니까.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겹쳤는데 같은 상인데 약간 미스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지 뭐 디펙트인지에 대한 그 경계를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대체로 풀리게 되면 경계가 이렇게 샤프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레인 바운더리 에어리어, 도메인 바운더리 영역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려면 분류기죠. 분류기는 뽑으면 확률이 나와요. 그럼 확률 값도 저장을 해서 그 확률에 대한 엔트로피를 다 계산해서 엔트로피를 계속 평가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결정이 스무스하게 변하는 순간 사람도 헷갈리듯이 AI도 헷갈리죠. 그럼 헷갈리는 정도를 쫙 엔트로피를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헷갈릴 때 엔트로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딱 스캔해보게 되면 이런 바운더리 자체에서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스무스하게 경계가 없는 패턴의 변화에서의 그 uncertainty, 동일한 기준을 가지는 AI가 헷갈리는 지점을 추적함으로써 우리가 알고자 했는 도메인 바운더리, 실제 TM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의 경계를 볼 수 있다. 등의 아이디어를 풀 수 있어요. 전이입니다. 논문에 보면 전이는 되게 많아요. 전이는 루프가 있으니까 비전 문제로 쉽게 풀립니다. 논문에도 인공지능으로 많이 풀어요. 이거는 세그멘테이션 문제입니다. 실제 전이를 스템으로 찍게 되면 이래요. 잉여 반편면이 존재하고 전이가 여기 한 원자들 플레인이 없는 경우에 칼날 전이를 치게 되죠.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 똑같습니다. 전략입니다. 레이블을 어떻게 칠 거냐? 통일된 레이블을 치고 그런 다음에 학습을 했더니 답인데 전이가 있어야 되는데 얘 어디 갔니? 디스로케이션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전형적인 무슨 문제다? IOU처럼 마이너한 객체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의 픽셀의 정보 손실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유넷으로 봤을 때 얘를 피처 맵을 추적해보면 매트릭스하고 파티클 사이의 경계는 쭉 뽑아서 올리긴 하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실제 전이의 포지션에 대한 정보는 어디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형적인 배율의 문제입니다. 배율을 키울 때는 정보가 있지만 작을 때는 없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눈입니다. 똑똑한 박사를 만드는 거죠, 눈을. 우리가 전이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 휠을 올려서 하듯이 사람이 하는 거를 인공지능 모델에 똑같이 모사하면 돼요, 무조건. 사람이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시작은 사람이 하는 그 과정을 동일하게 모사할 수 있는 코딩을 하면 됩니다. 남의 유넷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져와서 패치로 쪼개서 패치로 넣게 되면 확대된 영역에 대해서 전이 마스킹을 하게 된다면 얘를 리컴비네이션 하는, 그래서 뭐 저희는 이거 이름을 아직 논문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포커스 리전 트레이닝이라는 어떤 FRT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전이가 소실되어 있고 따라오더라. 그래서 얘를 하나는 메이저 클래스를 분류하는 세그멘테이션을 쓰고 하나는 패치를 나눠서 개별 패치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얘를 리컴비네이션 하는 데 써서 얘를 합쳐버리면 이미지를 넣으면 알아서 전이가 빵빵빵빵 있다라고 전이의 그림을 그려줘요. 딱 아주 경계가 없는 데다가. 그래서 테스트해보면 그라운드 트루스 맞고 이미지 넣으면 짱짱짱 해주고 얘를 어디다 쓸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전공자니까 왜 파티클이 라드로 자라냐? 그 길이 방향으로 스트레인이 많이 걸려서 스트레스를 릴렉세이션 하기 위해 잘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과 관련된 전이의 분포가 다를 거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보통 그 디스로케이션 다이폴이에요. 칼날 전이 옆에 평면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네거티브 칼날이 생기는 이 다이폴이 존재하고 다이폴이 많다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을 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얘를 그냥 딱 놓고 뽑으면 전이 디스로케이션 덴시티나 이거를 그냥 정량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전이 간격은 거리 평가하면 되겠죠. 시작은 뭐다? 힘들다에서 시작해서 힘든 걸 쉽게 해주고 쉽게 한 걸 자동화하고 자동화한 거에서 우리의 목적은 뭐다? 일괄성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뽑으면 저희의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자, 실습은 한번 보시고요. 교통 이미지.